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의 약물요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지 논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논문을 작성하신 교수님께서는 서울의대 피부과학 교실 그리고 서울대병원 여드름연구실에 계신 서대헌 전문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대헌 전문의께서는 최근에 여드름을 효과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루페올이라는 성분을 발견했죠. 가지 추출물에서 루페올이라는 성분을 발견하셨는데, 이 성분이 이제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바르던 레티노이드 아니면 항생제 아니면 벤조일 페옥사이드 이런 성분은 부작용이 있었던 반면에 이 가지에서 추출해낸 루페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좀 없다고 해요. 어쨌거나 이렇게 피부과 의학계에서 되게 저명하신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여드름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근거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여드름의 병태 생리와 약물 요법의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드름의 치료는 발병과 관련되는 병태 생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여드름의 발생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피지선의 증대 및 활성화가 일어나 피지가 과다 분비되고 각화 과정에 이상이 생겨나 각질 형성 세포의 익곽화증 혹은 과각화증이 발생하는 것이 1차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피지가 자연스럽게 분비되지 못하고 케라틴, 셀 데브리스와 함께 모낭 내에 저류되게 되면 여드름의 특징적 병변인 면포가 생겨난다. 이것은 그 형태에 따라 개방면포와 폐쇄면포로 나누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개방면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블랙헤드 코메도, 그리고 폐쇄면포는 화이트헤드 코메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피 아크네스 등의 세균이 증식하면서 영향을 미치면 염증성 병변을 만들게 내어 육안으로 보이는 붉거나 골문 여드름 병변, 즉 구진, 농포, 결절 등을 만들어내게 된다. 병원을 찾아와 치료를 요하게 되는 여드름 환자의 경우 병변은 단순히 면포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좁쌀 여드름들 있죠. 구진, 농포, 때로는 낭종, 결절 등의 심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화농성 여드름의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따라서 여드름에 대한 치료 약물은 결국 피지 분비 조절, 각화 과정 이상의 교정, 피아크네스로 대표되는 세균에 대한 억제 기능, 이 세 가지 중에 적어도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하여야만 여드름 치료에 유용한 약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드름에 대한 국소 도포제의 경우 피지 분비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고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없으므로 결국 코메돌리틱 에이전트거나 안티박테리알 에이전트일 수밖에 없다. 피지 분비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고 확실히 입증된 것은 아직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소 도포제, 우리가 발라서 어떤 연고를 발라서 피지가 확실하게 줄어들거나 이런 도포제는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박테리아제, 뭐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약들이 쓰인다는 거고. 계속 보겠습니다. 여드름에 대한 국소적 치료와 전신적 치료에는 다양한 약제들이 있으며 많은 경우에 이들 약제들을 병합하여 치료하기도 하므로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다양하다. 여드름 관련 염증 반응은 세 가지가 중요 병태 생리가 작용하여 면포가 생겨난 뒤에 생겨나는 부수적인 측면이 있는데, 최근의 연구를 통하여 특히 염증 과정에 관한 새로운 소견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관여한다고 하며 이들을 표적으로 하는 여드름 치료법 개발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여드름 치료는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개인적인 차이가 매우 크다. 자, 이제 도포제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도포제들이 나올 겁니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레티노이드. 레티노이드는 세포 내에 있는 레티노익 애시드 리셉터에 반응하여 특이적인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1세대인 트레티노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스티땡A 제품, 그리고 이소트레티노인, 요거는 경구용 먹는 여드름 약으로 잘 알려져 있죠. 로아땡땡 이런 제품들, 이소땡땡, 그리고 2세대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3세대인 아다팔렌,
타자로테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것들은 트레티노인과 아다팔렌입니다. 1세대는 트레티노인, 3세대는 아다팔렌. 아다팔렌겔은 흔히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에피듀땡땡 에도 이 아다팔렌이 0.1% 함유가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이런 아다팔렌 같은 경우에는 디페땡이라는 연고에도 많이 배합이 되어 있는데 0.1%로 배합되어 있어요. 근데 에피땡땡땡에는 벤조일 폭사이드랑 같이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합되어 있는 치료제제죠, 연고. 자, 어쨌거나 타자로테인 요거는 우리나라에 아직 없다고 합니다. 일단 봅시다. 바르는 레티노이드의 여드름에 대한 효과는 이상각화 과정 교정을 통한, 이상각화, 그러니까 모공 위에 있는 이제 각질들 있죠. 이 각질들이 어떻게 각화되냐, 딱딱해지냐, 이상하게 딱딱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교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트레티노인이나 이런 아다팔렌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코메돌리틱 이펙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레티노이드를 피부에 바를 때는 여타 피부 외용제와는 다른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 레티노이드가 가질 수 있는 약물의 특징, 특히 자극성과 관련이 많다. 레티노이드는 밤에 한번 바르게 되는데 처음 바르기 시작할 때는 밤에 한 번만 병변 부위 중 일부에 매우 얇게 펴서 발라서 약간의 플러싱이 생기는 정도가 적당하다. 약간은 붉은기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왜 밤에만 발라야 되느냐? 이 레티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 유도체이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바를 수가 없고 밤에만 바를 수 있는 겁니다. 대개 이때 어느 정도의 자극 증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수분 정도 스마र्팅 리액션이 있는 것은 흔하고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약 2주 정도가 지나면 피부가 적응이 되고 환자들 스스로가 적정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 좀 알려드려야 될 게 위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있잖아요. 이게 진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세대보다는 2세대, 2세대보다는 3세대가 나은데 일단 트레티노인에서 아다팔렌으로 진화를 했잖아요. 근데 아다팔렌이 중요하게 좋은 점이 뭐냐면 트레티노인에서 발견되었던 그런 부작용 사례가 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 아다팔렌 같은 경우에는 벤조일 페옥사이드랑 병행이 가능해요. 트레티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 벤조일 페옥사이드랑 병행이 불가능했는데 이 아다팔렌 같은 경우에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재밌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계속 봅시다. 여성에게서 자극 증상이 더 심하며 요거는 좀 특이합니다. 백인보다는 한국인 같은 아시아계 유색 인종에게서 좀 더 심한 경향이 있는데 자극이 심한 경우에서는 처음 2주 정도는 격일 간격으로 바르게 하거나 2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바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눈이나 입 주위는 쉽게 자극을 받으므로 반드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레티노이드가 다른 케미컬의 이리테이션을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 다른 약이나 혹은 필링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의 사용을 처음 2주 정도는 중단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적 각질 제거제인 아하나 바하 혹은 필링젤 같은 경우에는 한 처음에 시작할 때 2주 정도는 중단하는 게 자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벤조일 페옥사이드 등을 같이 쓰더라도 환자가 레티노이드에 적응된 다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여드름 환자들은 얼굴의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 비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면 레티노이드에 의한 자극 혹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촉진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가 비누를 여드름 피부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약물로 인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비누로 과하게 사용을 하면 이런 자극이나 염증 반응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지에도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논문에도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비누가 자극적이라는 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수하고 나서 수건으로 닦고 난 후에 바로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쉐이빙, 즉 면도를 하는 경우에는 피부 표면에 있는 미세한 상처가 자극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조금 지나서 바르는 것이 좋고, 자극을 피하기 위해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바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벤조일 페옥사이드나 아니면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의 연고를 쓰시는 분들은 만약에 자극이 있다면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고 나서
바르는 방법도 좋다는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레티노이드 도포제 중에 가장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던 트레티노인은 효과는 좋은 편이었으나 부작용 측면에서 문제가 된 적이 많았다. 즉 트레티노인을 실제로 사용해보면 특히 동양인에서는 자극감 때문에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중에 개발되어 1998년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된 아다팔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레티놀 도포제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존의 레티놀 게시드 유도체들보다 화학적 안정성과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 따라서 얼굴 등 햇빛 노출 부위에 바르고 나서 외출해도 약효가 감소되지 않는다. 또한 양리 작용 면에서도 기존의 레티노이드 계열 약물과는 달리 CRABP와 결합하지 않으며 RAR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크게 보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여드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더욱 아다팔렌이 각광받는 것은 트레티노인 등에서도 경험하던 부작용이 크게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증등도의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바가 있는데 이것도 다른 레티노이드 도포제와 구별되는 점이다. 여러 차례 걸친 여드름 임상실험 연구에서 아다팔렌은 염증성 및 비염증성 여드름 병변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고 약물 도포 시 홍반, 건조감, 인설, 자결감, 소양감 등도 훨씬 적게 나타났다. 결국에 레티노이드 제제 중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가장 이상적으로 쓸 수 있다는 약물은 아다팔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재밌네요. 자, 두 번째 항생제입니다. 국소 항생제로는 클린다마이신, 에리트로마이신이 널리 쓰이고 있으며 여드름에 있어 가장 문제시되는 균종인 피아크네스를 억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보통 2주 이상 도포 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나 항생제 성분 자체보다도 기제 성분 때문에 자극 증상이 유발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항생제보다는 그 항생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성분들 있죠. 그런 약물을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이런 성분들 때문에 자극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항생제를 사용해도 반응이 없고 새로운 염증성 병변이 계속되는 경우 여드름 환자들에게서 오랜 기간 동안 항생제 사용 결과 생긴 내성균주의 출현을 생각해봐야 한다. 문제는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는 내성이 항상 문제가 되죠. 이러한 내성은 플라스미드를 통해 다른 균종, 예를 들면 이런 것에도 옮겨질 수 있으므로 여드름 환자에 있어 항생제 선택은 반드시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더구나 여드름 환자는 대개 여러 병원을 전전하여 다양한 항생제를 투여받는 경우가 많아.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1번 피부과를 갔는데 1번 항생제를 투여받습니다. 2번 이제 잘 안 들으니까 2번 피부과를 가서 2번 항생제를 받습니다. 또 잘 안 들으니까 3번 피부과를 가서 3번 항생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1% 나디플록사민 사신인가요? 나디플록사신 크림이 도입되어 효과가 우수하고 자극이 별로 없다는 장점을 인해 사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딕땡 크림이겠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벤조일 퍼옥사이드, 드디어 벤조일 퍼옥사이드가 나왔습니다. 좀 짧게 다루고 계시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여드름 치료에 과거부터 널리 쓰이는 국소 치료제. 국소 치료제라는 것은 넓게 펼쳐 발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사용할 때는. 피부에 흡수되니 벤조일 게시드와 하이드로겐 퍼옥사이드로 분해되며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갖게 된다. 2.5%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리고 4%, 5%, 10% 요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클린앤클리어의 퍼사젤이 있죠. 등 다양한 농도로 쓰이고 있으나 농도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없는 반면 고농도일수록 자극감이 심한 경향이 있고 종종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다. 이게 진짜 큰 단점입니다. 자극감이 심한데 이 자극감이 어떤 자극이 있냐면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얼굴이 매우 붉어지고 매우 따갑고 피부가 타는 듯한 자결감, 소양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부작용인데 만약에 더 심각한 부작용은 뭐냐면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그 바른 부위에서 또 다른 염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촉성 피부염으로 의미하는데 이 접촉성 피부염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피부과를 반드시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 아크네스의 수를 감소시키는 정도는 이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경우 경구 항생제, 그러니까 먹는 항생제에 필적한다는 연구들이 많으며
무엇보다 항생제를 쓸 때 문제되는 내성균주의 출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항생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죠. 저 벤조일 쓰고 있는데 효과가 좀 감소한 것 같아요. 이거 내성 생긴 거 아닌가요?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벤조일 페록사이드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논문에도 나와 있죠. 약간의 면포 용해 작용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각질을 녹여주는 거죠. 녹여줘서 그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도 한번 나왔었어요. 바를 때 의복 탈색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옷이 탈색될 수 있습니다. 까만 옷이나 이런 것들, 색깔 있는 옷들 바르실 땐 조심해주세요.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사용해보면 환자 개인마다의 효과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마무리하셨는데, 자, 이 벤조일 페록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듣는 분들이 계시고 되게 안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 환자 개인마다 효과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다른 요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아젤라이게 시드, 요거는 좁쌀 여드름 관련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디카보실릭 애시드의 일종으로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고 경도의 코메돌리틱 이펙트를 나타낸다. 타이로시네이스의 이런 것들이기도 해서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기전도 가진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이 되어 있진 않네요. 아젤라이게 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아젤라이게 시드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밀이나 이런 곡물류에서 추출하는 애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 15%에서 한 20%가 사용이 돼요. 연고류에는. 이제 요거를 좀 바르시게 되면 약간 미백 효과도 좀 가지면서 여드름균을 제거해 줄 수 있는 효과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좁쌀에 좋겠죠. 좁쌀 같은 경우에는 터지고 나서 약간 붉게 여드름 착색이 좀 남게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케어를 하면서 좁쌀 여드름으로 이제 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도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이론적인 효과에 비해 환자에게 나타내는 실제의 효과는 정도는 다양한 편이다. 그러니까 이론보다 실제로 적용했을 때 되게 다양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기타 살리실릭 애시드, 그러니까 바하나 서퍼, 황이죠. 황, 유황. 요즘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기타에 들어가 있는 만큼 좀 옛날에 쓰이던 그런 컨셉입니다. 이런 것들도 면포 용해의 작용, 녹여주고 세균 억제 기능 등을 근거로 과거부터 사용하고 있다.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입 요법, 그러니까 여드름 안에 직접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요법은 낭종 등 커다란 염증성 병변이나 켈로이드성 여드름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켈로이드성 여드름으로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피부과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픽스드 콤비네이션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드름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한 픽스드 콤비네이션 프로덕트 형태의 도포제들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는 이 트레티노인이랑 에리트로마이신, 그러니까 항생제가 결합된 형태, 혹은 이소트레티노인이랑 에리트로마이신이 결합된 형태, 그리고 벤조일 페록사이드랑 에리트로마이신이 결합된 형태, 클린다마이신이랑 벤조일 페록사이드가 결합된 형태의 연고가 출시된 바가 있으며, 외국에는 클린다마이신 트레티노인, 그리고 징크 옥사이드 있죠. 징크와 에리트로마이신 등도 나와 있다. 에리트로마이신, 클린다마이신을 벤조일 페록사이드와 같이 쓰게 되면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주의 발현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가 이미 나와 있다. 그러니까 클린다마이신이랑 벤조일 페록사이드를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올해는 우리나라에 아다팔렌과 벤조일 페록사이드 픽스드 컨비네이션 프로덕트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피땡땡땡이죠. 네. 이것은 도포제로서 가장 우수한 아다팔렌과 항생제 내성 없이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갖는 벤조일 페록사이드 조합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논문이 쓰일 때는 최신에 쓰인 논문이 아니라 가지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일단 연고류는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구투여제, 먹는 약물은 그렇게 많이는 나와 있진 않은데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항생제,
두 번째는 이소트레티노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여드름 약이죠. 여드름 약. 피지 조절제입니다. 피지 조절제. 항생제는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아시니까 어떤 개념인지. 자, 이소트레티노인 경구용.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은 제1세대 레티노이드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약물이다. 먹었을 때. 그 외에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피 아크네스 억제, 모낭 및 피지선의 상피의 점착력을 감소시키고 호중구맥의 염증병 반응을 감소시키며 병변부 대식세포 활동성 감소 등 다양한 작용 기전과 치료 효과로 잘 알려져 있다. 사용하고 나서 며칠 뒤부터 피지 분비가 감소되기 시작하여 4주 정도만 지나도 피지선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것을 조직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전격성 여드름, 음괴성 여드름 등 심한 경우에만 사용하거나 항생제를 오래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그램 네거티브에 사용했으나 적응증이 이제 점차 확대되어서 중증이 아니더라도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여드름이 오래 지속되어 환자에게 심한 정신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다한 피지 분비가 환자의 주소인 경우, 심각한 반응이 우려되는 경우 등은 모두 적응증에 포함을 시켜서 좀 광범위하게 사용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 중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이거로,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제약회사에서 권장하는 피임 필요 기간은 적어도 1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임신하셨을 때 드시면 안 되는 약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머지 부작용은 되게 가역적인데 흔한 것은 구순염, 그러니까 입술에 염증이 나타나고 사용 1, 2주 내에 나타난다. 피부가 이제 매우 건조해지니까 입술에도 피지선이 있는데 피지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피부 및 점막의 건조증, 결막염도 흔하나 생리불순, 근육통, 관절통 등은 드문 편이다. 특히 피부의 과다한 건조는 추운 날씨에서는 습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패턴을 보여 용량을 줄이면 감소되는 경우가 많다. 이소트레티노인은 간 효소 및 혈중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치료 전과 치료 시작 후 2개월에 이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 구미에서는 15%에서 25% 정도에서 가역적인 상승을 가져온다고 하나 한국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량은 0.5mg, 그러니까 몸무게 kg당에서는 이보다 적은 빈도로 나타나며 심한 상승이 아닌 경우 어느 정도 이소트레티노인을 더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트리글리세라이드의 경우 500mg, DL당 500mg가 넘게 되면 이소트레티노인의 용량을 감량하고 중단하는 것이 좋다. 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초기 용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드름 약을 드시게 되실 때 피부과 의사님이랑 상담을 하시고 충분히 협의를 보시고 사용하시게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호르몬 치료 방법에는 경구용 피임약을 먹는 방법도 있죠. 기존 약물에 반응이 없는 여성 여드름 환자로 호르몬 계통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여성 환자들이 이제 적응증이 될 수 있고, 근데 여러 가지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도 있으므로 쉽게는 사용을 못하고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티 안드로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호르몬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먹는 약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먹는 약은 어차피 피부과를 가셔서 또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드름 약물 치료 가이드라인과 여드름 치료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마무리로 봅시다. 여드름 약물 치료 가이드라인. 한국인 여드름 중증도에 따른 약물의 선택과 치료 가이드라인은 대한여드름학회 주관으로 수립 중에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세계 각국 대륙에서 모인 여드름 연구자들이 모여 만든 여드름 치료 가이드라인이 이미 나와 있어 참조할 만하다. 이것은 여드름의 병인부터 세부 치료에 대한 문안 고찰과 리뷰, 지금까지의 컨센서스를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에비던스 베이스드 스트래티지를 사용하여 치료에 대한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다. 여드름 치료에 대한 인식도 제고. 여드름에 대한 모든 치료 방법은 환자마다 그 효과도 다를 뿐 아니라 부작용도 개인 차이가 심하다.
따라서 환자 개인별로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흘러가면 낫는다식의 설명을 환자를 실망하게 만들 뿐이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흉터 등의 후유증과 함께 치료가 더 어렵고 복잡해진다. 우리나라 여드름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드름이 악화되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치료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단히 많은 환자들이 민간요법, 피부관리실, 물 많이 마시기,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도포지구, 일반 의약품, 집에서 여드름 짜내기, 얼굴 자주 씻기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민간요법이죠. 민간요법. 여러 가지 민간요법인데 민간요법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과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심각한 여드름으로 고생하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것은 아직도 한국에서 비의학적인 방법들이 유행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여드름 질병 자체와 그 후유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심각합니다. 여드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적절한 치료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동감을 합니다. 아직까지 화장품으로 여드름을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것은 되게 큰 오산입니다. 되게 큰 오산이므로 만약에 진짜 여드름으로 걱정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피부과 전문의랑 직접적인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논문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자, 레퍼런스 참고 문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출처 부분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본 논문은 여드름의 의학적 치료에 대하여 국소치료와 전신치료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내용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최신 지견과 함께 리뷰한 내용이다. 아울러 방대한 여드름 치료 분야의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정리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여드름 치료를 해야 할 의사에게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다양한 치료법 중 몇 가지에만 집착, 국한되지 않고 주어진 여드름 환자의 병형과 중증도에 합당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인에 적합한 치료 방법과 용량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고 편집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 편집위원회에서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드름 그러니까 화장품으로는 없앨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이제 아셨겠죠? 아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루어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약물이 어떤 기전으로 작용을 하는지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 중 한 분께서 이렇게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게 됐고 출처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이 여드름과 그리고 약물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을 뿐이지 다른 어떤 목적 그리고 영리적 목적이 없었음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거나 의사법 혹은 약사법에 의해서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영상을 삭제할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장품 읽어준 남자였습니다.